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2023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이제 5시간 정도 뒤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가는 해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70년 역사의 제야의 종 타종식을 포함해 다채로운 올해 마지막 날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보신각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윤경 기자, 벌써 많은 시민들이 모였죠? 네, 자정까지는 아직 5시간 정도가 남았지만 이곳 보신각 일대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 얼굴엔 설렘과 기쁨이 가득한데요. 이곳에서 조금 뒤 밤이 되면 지난해의 2배인 10만 명이 모일 걸로 보입니다. 4년에는 건강한 해였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사건 사고 없이 잘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적으로 어른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4년 화이팅! 현재 보신각과 세종대로 사이 400m에 이르는 왕복 7차선 도로 전부에 차량 출입이 통제된 상태인데요. 밤 11시부터는 이곳에서 공연과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자정이 되면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소리가 33번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타종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현역 흉기난동 당시 피해자를 곁에서 지킨 18살 의인 윤도일 군 등 22명이 함께합니다. 또 광화문 광장 앞에는 지름 12m의 인공태양이 설치돼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광화문과 종로 일대 도로는 내일 오전 7시까지 전면 통제되고 지하철 종강역에서는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무정차 통과합니다. 귀가 시민들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38개 노선이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서울 보신각 앞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네, 2023년의 마지막 해는 조금 전 구름 속에서 저물었습니다. 이 전국 해넘이 명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마지막 날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태양이 금빛 햇살을 비추며 서해 앞바다로 떨어집니다. 시민들은 해넘이를 보며 소중한 새해 소망을 담습니다. 내년에 후년에 이제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 이제 잘하고 우리 가족도 모두 건강한 거 그런 거 기원하는 거죠. 서해 바다를 마주보는 인천 정서진 산책길은 이른 오후부터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저마다 사진을 찍고 바다 경치를 감상하며 새해 각오도 다졌습니다. 금메달 목표로 갔는데 은메달에 그쳐서 내년에는 좀 더 잘해서 내년에도 국가대표 되는 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늦게 지는 곳으로 알려진 전남 진도 세방낙주에도 해넘이를 보려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흐린 날씨 탓에 해넘이가 잘 보이진 않았지만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며 노랗고 빨간 리본띠에 새해 바람을 적습니다. 날씨는 보고는 알고 왔거든요. 그래도 뭐 올 한 해 가는 해는 못 보아서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24년도에는 예쁜 해가 떴으면 좋겠어요. 새해 첫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 감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아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세계 각국도 새해를 맞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미국 뉴욕의 유명한 타임스퀘어 신년 행사가 올해로 120주년을 맞아 준비에 바쁜 모습이고 각국의 전통적인 신년 행사도 볼만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해 맞이 명소 미 뉴욕 타임스퀘어가 연말 행사 점검으로 분주합니다. 공 모양 조명 2부보를 감싼 2,000개의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It is 6 feet in diameter, it weighs nearly 6 tons, and it not only tells us the future, because 2024 is coming, but just brings joy and hope to everyone on New Year's Eve. 40여 개의 언어로 적은 새해 소망들도 1톤이 넘는 색종이 조각과 함께 하늘에 뿌려질 예정입니다. And if you're here at midnight, you can reach into the sky and pull down someone's wish. Happy New Year! 징소리에 맞춰 강아지는 사료를, 주인은 포도를 먹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광장에 주인과 반려견 수백 쌍이 모였습니다. 새해 전날 자정, 12번의 시계 종소리에 맞춰 12개의 포도알을 먹는 전통을 따른 겁니다. 브라질 리우 코파카바나 해변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과일과 음료를 꽃장식 배에 담아 뛰어보내며 바다의 여신에게 복을 기원합니다. Aqui para agradecer que temos paz, que temos, sabe, uma boa cabeça, bom réveillon, que tem harmonia. 투르크메니스탄에선 화려한 조명 장식이 새해를 맞이하고 중국에선 신정 연휴를 맞아 900만의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새해에도 대한민국은 경제와 안보에 있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은 여전한 상황이고 더 심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은 닷새 동안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를 어제 마무리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동족이 아닌 교전국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먼저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을 향해 괴뢰 등의 적대적인 표현을 쓰면서도 별도의 국가가 아닌 같은 민족이란 특수성을 가진 체제로 표현해왔는데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한 겁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또 한국을 지칭해 외세와 야합해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 기회만 노리는 족속이라며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건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남한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 악화는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고 전략 핵잠수함을 전개하는 한국과 미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에 맞서 싸운다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경제 부문에선 식량 생산이 증대됐다며 경제 전반에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칭하며 국가관계, 더 나아가 교전국으로 정의한 것은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당장 새해 고강도 무력 도발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영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가로 명시한 것은 남한을 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식화한 걸로 해석됩니다. 동적 국가가 아니라 적대 국가로 상정해놓고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족이란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비난을 피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겁니다. 민족 논리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논리를 통해서 사실 이제 그런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국방과제 우선순위에 핵무력 증강을 내세웠고 내년 정찰위성 3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무인기, 핵잠수함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호전적인 군부 인사로 평가받는 박정천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을 해임 1년여 만에 군부 1인자인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다시 앉혔습니다. 박정천을 복귀시켜 재래식 무기 도발 등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벌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의 폐지와 정리도 지시했는데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남북관계 이틀을 새로 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울산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 혼자 있던 5살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새로 이사갈 집을 청소하러 간 사이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원룸 건물입니다. 깨진 창문으로 집안에 화염이 보이고 연기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옵니다. 이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5분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차들 있었거든요. 예. 자기 차들 막 다 빼고 이랬거든요. 그 안에 사람 있다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불은 25분 만에 진화됐지만 원룸에 살던 5살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났을 때 집에는 A군 혼자 있었습니다. 아빠와 단 둘이 살았는데 아빠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습니다. 아빠는 새로 이사할 원룸을 청소하러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룸 입구 쪽에 있던 가전제품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밀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5살 아이가 16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엄마가 잠든 사이 아이가 베란다 난간 앞에 있던 테이블을 딛고 올라서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높이 한 40cm 되는 그 목각으로 되는 감이 테이블 켜야 되나 받침대 켜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베란다 난간 높이는 130cm였습니다. 경찰은 집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한밤중 여성을 노린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훔쳐 달아나려고 한 건데 이 남성은 1시간 사이 2번이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골목길로 경찰차가 연이어 달려갑니다. 경찰이 주변을 살피며 현장을 수색합니다. 지난 28일 밤 10시 20분쯤 여성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훔치려다 달아난 40대 남성 A씨를 쫓고 있는 겁니다. 경찰차가 있고 근데 여자분이 피를 흘린 것 같아서 A씨는 운전석이 비어있는 차에 올라탄 뒤 조수석의 여성을 폭행했고 여성이 저항하자 달아났습니다. 첫 범행 40분 뒤인 밤 11시 A씨는 인근에서 또 다른 차에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운전자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차에 몰래 올라탄 A씨는 시동이 걸리지 않자 차에서 내려 통화 중이던 피해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후 A씨는 대리운전 기사인 척 접근해 차 키를 뺏으려 여성 운전자의 얼굴을 폭행했지만 여성이 저항하자 달아났습니다. 범행 이튿날 밤 11시쯤 경기도 화성에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우체국 금융 시스템이 먹통됐다가 18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해킹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오류가 났던 행정 시스템과 이번 먹통 사태 우체국 모두 운용 주체가 국가기관인데요. 금융이든 행정이든 요즘은 전산화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장애가 잇따르면서 걱정도 큽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260만 명이 이용하는 우체국 금융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정상 복구된 건 오늘 새벽 1시쯤. 어제 오전 7시부터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 우체국 페이 모두 접속 장애가 발생한 지 18시간 만입니다. 그 사이 인터넷엔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디도스 공격 같은 해킹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발생 원인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후속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금융에 문제가 생긴 건 지난 5월 새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6번째입니다. 개통 당일부터 휴대폰 문자 인증 오류에 이어 자동이체 오류, 이체와 출금과 같은 금융거래 중단 등이 잇따랐습니다. 우체국 금융 시스템 운용 주체는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지난달 행정전산망 마비로 민원 서류 발급에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이번 먹통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 서 있었던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1,441일 만입니다. 긴 줄을 서면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던 것도 이제 옛일이 됐습니다. 추위와 더위 그리고 바이러스와 싸우던 의료진 덕분에 우리는 K방역이라는 호평도 받았죠. 배상윤 기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선별진료소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대기실. 검사받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기줄도 되게 길고 정말 많이 기다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역시 좀 분위기상 좀 많이 없어서 빨리 끝났습니다. 오전 시간 검사를 받은 시민은 10명 남짓. 대부분 출산을 앞둔 임신부입니다.
아무래도 신생아들이 많다 보니까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오후가 되자 의료진이 짐을 정리하고 선별진료소 문을 닫습니다. 이곳 강남구 보건소를 비롯해 전국 선별진료소 506곳이 방금 오후 1시를 끝으로 4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보건소도 일상회복 채비를 하는 겁니다.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응대하던 현장의 모든 분들하고 많은 관계자분들이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3,100만 1,000건, 2020년 1월 20일 선별진료소 가동 후 이뤄진 진단검사 건수입니다. 대구에 슈퍼 환자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오한이 있고 가끔 기침을 해요. 그래서 확인해보려고. 첫 해엔 300만 건 수준이던 검사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음해 10배 이상 늘더니 돌파 감염까지 나온 2022년엔 7천만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신속한 진단 검사는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차 안에서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혁신적인 K방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밀려드는 업무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두꺼운 방역복을 입고 한여름의 폭염과 요즘에 35도가 넘고 착용하시고 하시면 사실 체감하시는 온도는 더 높잖아요. 하루 종일 거기 계시면 너무 힘드셔서 겨울엔 핫팩으로 추위를 달래며 일상 회복을 바랐습니다. 가족들 좀 자주 보러 가고 싶어요. 서울에 사는 저로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누적 치명률 0.1%를 기록하며 엔데믹을 선언했고 선별진료소도 1441일 만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습니다. 파이팅!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내년에는 굵직한 사건들의 중요 선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연초부터 사법농단 의혹과 삼성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도 여러 진행 중인데 총선 전에 선고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새해 1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한날 한시에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선고는 2019년 2월 재판 부당 개입 등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5년 만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부당합병을 통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3년 4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에 앞서 1월 12일에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8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한 2심 판단이 나옵니다.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재판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이 가운데 가장 진도가 빠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4월 선거 전에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치권은 이제 새해부터 선거 총력 체제입니다. 거대 양당 모두 수많은 변수 속에 총선 전략을 펼칠 텐데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결별 회동을 하면서 새해를 앞두고 분열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신년 행사에서 창당을 공식화하고 오는 4일 국회에서 창당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4일 국회에서 창당 선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이름은 희망, 대안 등의 표현을 넣은 가칭으로 하되 국민 공모를 받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새해 첫날인 내일 행주산성에서 지지자 100여 명을 만나 신년 인사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도 탈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1월 2일에서 3일쯤 최후 통첩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선, 불출마, 탈당, 신당 창당 중 결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탈당이 가시화하면서 당내 친명 의원들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신당 창당이란 흉기로 78% 당원이 선택한 현직 당대표에게 사퇴를 협박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했고, 박정현 최고위원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작은 차이보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합해야 되고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의원들의 탈당을 끝까지 만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 벽두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과거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이 임명 하루 만인 어젯밤 결국 사퇴했습니다. 민 전 위원은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추가로 과거 발언이 또 논란을 불러오면서 결국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추가 인선 없이 기존 10명의 비대위로 당 혁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어젯밤 낸 입장문입니다. 민 전 위원은 비대위원직을 사퇴한다며 과거 발언 논란 때문에 비대위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 전 위원은 지난 10월 한 강연에서 노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386 세대가 나이와 지위로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외 방문 중인 대한노인회장에게 먼저 유선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민 전 위원의 다른 발언들까지 논란이 되면서 사퇴를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정중히 사과하며 반성했고 또 비대위원 사퇴로 책임을 졌습니다.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만 보며 정진하겠습니다. 이로써 한동훈 비대위는 기존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는데 비대위원을 다시 뽑기보다는 공천관리 구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당규에 따르면 1월 10일까지 공관위가 출범해야 하기 때문에 새해 첫 주엔 공관위원 명단을 확정해야 합니다. 당 안팎에선 한 위원장의 비대위 인선이 파격적이었던 만큼 공관위원장 인선은 인적 쇄신을 꾀하면서도 정무적 판단을 겸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데 초점을 둘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KBS ETV를 비롯한 141개 방송국이 내일부터 일시적 불법 방송 상태로 들어갑니다. 오늘까지 재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허가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신임 위원장이 취임 이틀밖에 안 돼 아직 관련 내용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재허가를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들의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지상파 방송 재허가라고 밝혔지만 오늘로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KBS2와 SBS, 지역민방, 지역 MBC 등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은 재허가를 받지 못한 채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방통위가 마지막 날인 오늘 재허가를 결정하려다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밖에 안 돼 141개 방송국 허가를 결정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정을 넘기면 KBS2와 SBS 등 주요 방송국들이 일시적으로 불법 방송 상태에 들어갑니다. 다만 방통위는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허가 기간에 진행이 정지된다는 행정법 조항을 적용해 방송사들의 책임은 묻지 않을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내달 중순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해당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내 집 마련 부담이 저출산의 이유로 꼽히면서 내년부터 정부가 아이 낳는 부부에게 다양한 내 집 마련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을 송무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태아를 포함해 2살 이하 자녀를 둔 부부는 아파트 특별 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 아파트 10,000가구를 비롯해 모두 7만 가구가 배정될 예정인데요. 소득 기준이 깐깐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준을 좀 풀어서 부부 합산 월 소득 1,300만 원까지 혜택이 돌아갑니다. 관련해서 2년 안에 아이를 낳는 무주택 가구는 초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구할 때 연 1.6%에서 3.3%의 금리로 5억 원까지 빌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0.2%포인트씩 금리가 낮아집니다. 다만 여기서도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있습니다. 금리가 꽤 높으니까 그건 확실히 혜택이 있죠.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주택값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가구에는 증여세도 대폭 줄여줍니다. 지금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했는데 내일부터는 결혼 출산 부부에게는 추가로 1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또 청약의 문도 더 열어주지만 당장 지금 살아야 할 집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내년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들고 전셋값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요 학군이 밀집해 있어 평소에도 전세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지난 1월 14억 원에 거래된 전용 84제곱미터 전셋값이 1년도 안 돼 2억 원이 뛰었습니다. 옛날에 22억까지 떼봤어요, 제가. 전세 물량은 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많이 안 나와요. 재계약을 하잖아요.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2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인데 공급 물량이 적은 영향도 큽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59% 줄어든 12,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편인데요. 서울의 전세 가격이 2024년 2% 내지 5%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 증가와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남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생각에 아예 현금만 쓰는 건데요. 온라인상에서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른바 현금 챌린지도 유행입니다.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김유정 씨는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신용카드를 없앴습니다. 현금만 쓰는 생활 방식을 택하면 자동으로 절약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교통비처럼 현금 사용이 불편한 경우엔 매일 소액을 충전해 놓은 체크카드로 대신합니다. 그랬더니 지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회사에서 구내식당도 있고 그다음 뭐 커피 같은 것도 내려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무지출 좀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달에 한 10만 원 그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 김 씨와 같이 현금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나자 이런 현금 바인더들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SNS에 현금 챌린지를 치면 수많은 경험담이 올라옵니다. 현금 챌린저들을 위한 게임도 있습니다. 30대 주부 송진영 씨는 로또처럼 숫자를 추첨해서 그만큼 저축하고 저축한 돈에 맞춰 주어지는 귀여운 가상 캐릭터를 키우기도 합니다. 운동과 결합한 현금 챌린지도 도전 의지를 키웁니다. 5,000보를 오늘 걸은 날에는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5,000보를 못 걸은 날에는 뭐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도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저축도 하자. 현금 없이 살 수 있다는 캐시리스 사회로 가는 흐름이 잠시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챗 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올해는 생성형 AI가 열풍이었습니다. 그런데 AI가 학습하는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를 놓고 법적 분쟁도 불거졌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기존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예측하는 정도였는데 이 생성형 AI는 이것보다 더 똑똑하다고 봐야 합니까? 일단 의견이 좀 엇갈릴 수 있는데요. 생성형 AI는 텍스트나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학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런데 편향된 정보를 이렇게 습득을 하거나 혐오 발언, 여기에 이제 차별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AI 업체들은 신뢰도가 높은 뉴스 콘텐츠를 AI를 학습시키는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뉴스를 보면서 사실상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걸 무료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근데 이제 아직 법적으로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저작권을 놓고 잡음이 많습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스가 챗 GPT 제작사인 오픈 AI에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AI가 이 고유한 가치가 있는 뉴스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고 사용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언론사가 AI 업체를 상대로 뉴스 저작권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송을 건 건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사정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한국신문협회가 뉴욕타임스와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바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의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AI 개발 업체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뉴스 콘텐츠는 공정 사용 조항에 따라서 AI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뉴욕타임스와 같은 언론 매체는 공정 사용 조항은 비상업적인 목적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AI 업체들은 유료 서비스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공정 사용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가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이는 뉴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AI 모델이 사용하는 거에 동의와는 좀 별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 AI 기술력이 좋아질수록 이런 갈등은 더 잦아질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AI가 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변화가 생기고 있긴 합니다. 이 오픈 AI가 지난 7월이죠. AP통신과 뉴스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애플 역시 주요 언론사와 뉴스 콘텐츠 이용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급 데이터가 없으면 AI 쪽도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생 이런 측면에서 재정적 여력이 있는 거대 기업들은 이런 협상 태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저작권 논란이 이 언론사뿐 아니다 여러 분야로도 번질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뭐 이미지나 음악 같은 이런 기존 콘텐츠도 마찬가지겠죠.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한 발 앞서서 기준을 제시하는 움직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규모 공습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하루 만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는데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서방 진영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굉음과 함께 도로 한복판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주위 사람들이 놀라 달아납니다. Громыхнуло, да, сильно. Сильно сразу всех на пол положил, мать с ребенком в ванну. 현지 시간 30일, 우크라이나와 접한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가 공습을 받아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1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습니다. 전날 있었던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우크라이나가 보복 공격을 한 겁니다. Несколько реактивных снарядов и кассетные части от сбитых ракет «Альха» попали по городу Белгород.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하는 한편 공격의 배후에 영국과 미국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포탄이 없어 작전을 포기하고 있고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는 유럽연합의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 일러야 3월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원이 미 의회의 대립으로 늦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What they need are the supplies from the West in order to maintain their effectiveness.
서방에선 미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영토 방어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여의도에 온 이스터에그 화법입니다. 네, 이스터에그는 부활절 달걀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요즘에는 게임 용어로도 쓰이더라고요. 네, 원래 부활절에 달걀을 집안에 몰래 숨겨뒀다가 찾게 하는 서양 풍습에서 유래됐는데요. 말씀하신다시피 최근엔 개발자가 게임 속에 재미로 몰래 숨긴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설에 이 이스터에그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정체성과 정치적 방향성을 담은 인용구를 뜻합니다. 여기 이들이 바로 한 장관이 발언 중에 인용한 사람들입니다. 73년생 X세대인 한 위원장은 90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히트작 환상 속의 그대의 가사를 인용했는데요. 네.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바로 지금이 그대의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의 유일한 장소이다.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기에 더해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의 연설도 인용을 했습니다. 예,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이런 제목의 정말 유명한 연설이죠. 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은 처칠의 말을 차용하면서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낄 만하다, 용기를 내기로 했다고 했고요. 네. 독일에 대한 항정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져와서 전국 각지에서 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또 비대위원장 취임 전에는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질문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면서 중국 문인 루신의 소설 대목도 인용을 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의 화법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안개 화법이나 자신에만 관대하고 상대에 박한 화법, 또 사자성어를 인용하는 기존 정치 화법과 다르기 때문에 참신하다는 평가가 있지만요. 상대적으로 비유와 은유가 너무 많다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비유적 표현은 직접 쓴다고 합니까? 네, 직접 쓴다고 하고요. 지난 취임사도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300명이 쓰는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했는데 국민에게 와닿는 언어를 쓰려고 노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도 이 한 위원장 취임 다음 날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했죠. 네, 이 전 대표는 탈당 선언문에서 앞으로 저만의 넥스트 스텝을 걷겠다고 했는데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뒤 만든 회사 이름이 넥스트고 그곳에서 개발한 운영체제가 넥스트 스텝입니다. 네. 대선 승리를 이끈 당 대표였지만 결국 탈당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빗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저만의 넥스트 스텝을 걷겠습니다. 변화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두고 이 길을 즐겁게 걷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여의도에 온 이스터에그 화법의 느낌표는 언행일치로 완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오늘 공개한 신년사에서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안주하거나 몸살이지 않고 즉시 바꾸겠다고 했는데요. 한 위원장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나 이목을 끄는 화법에 그치지 않고 처칠의 명언처럼 남으려면 현 여권의 과제로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실제 고쳐나가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법학자 조국의 헌법 부정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줄이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개헌을 통해 줄이자는 주장을 했는데요. 해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죠.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중도 보수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안 인용은 어려울 테니까 현행 헌법상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내자는 주장입니다. 글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절차상 개헌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이 개헌안 발의에 찬성하고 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조 전 장관 희망대로 내년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 이상 얻으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처리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과반이 또 찬성을 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처리 당시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 등 현실화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화 여부를 떠나서 여권에선 이 같은 주장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헌법에 반한다는 얘기죠? 왜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 128조 2항은요. 대통령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경우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로스쿨 당시 제자였던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헌법 조항을 지적하면서 왜 그렇게 타락하셨냐고 비판했습니다. 주장 자체가 반헌법적이란 건데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렇다면 이 헌법 128조 2항도 국회 절차를 통해 고치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역시 법 시행 이후 행위만 적용을 하고 시행 이전 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네, 실현 가능성보다는 내년 총선과 관련된 행보를 염두에 둔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 8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죠. 내년 2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로선 2심 판결을 전후해 총선에서의 행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법학자 조국의 헌법 부정의 느낌표는 디케의 눈물로 정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책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물을 흘릴 일이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23년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새해 첫날 동해안은 구름 사이로 그 밖의 내륙은 맑은 날씨 속에 첫 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해는 7시 26분에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겠고요. 강릉 정동진이 7시 39분, 서울은 7시 47분에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에 2에서 8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서쪽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낮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영하 2도, 강릉 영상 1도, 울산 영상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전 8도, 대구와 울산 9도 예상됩니다. 해맞이 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면서 2024년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 해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시간 뒤면 2024년 용해해 갑진년이 시작됩니다. 시간은 무심하게도 유유히 흘러가지만 누가 그 구간을 숫자로 구분해 놓았는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잘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 뉴스는 2023년 어땠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TV조선 보도의 슬로건이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한답니다. 새해를 맞아 다시 저 초심을 생각하며 시청자들께 꼭 필요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윤정호 보도본부장이 새롭게 진행하는 TV조선 뉴스9과 저희 주말 뉴스 7, 아침 뉴스 퍼레이드, 그리고 여러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내년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채찍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에도 뉴스 7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